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초월상담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김용태 교수입니다. 첫 번째 강의에 이어서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에서는 감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이 감정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 이런 메시지를 잘 인식하고 이해하고 또 그거를 감정 조절을 잘 해서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유지를 해야, 그래야 내 삶의 질도 올라가고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의 질도 좋아지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적인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왕국을 내 마음에 세우는 일이다 라고까지 첫 번째 강의에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감정을 표현하다가 보면 이제 좀 생소한 개념이 될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조금 더 노력해서 얘기를 해보면, 우리의 감정은 크게 표면 감정이 있고 이면 감정이 있고 심층 감정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제가 내담자들을 상담을 하면서 이렇게 내담자들의 마음을 계속해서 제가 들여다보니까 내담자들이 겉으로 드러나 있는 감정과 그 감정들 이면에, 바로 이면에 있는 감정과 또 그 감정 이면 밑에 좀 더 깊은 곳에 있는 감정들이 다른 거를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제가 쓴 책, 가짜 감정 책에 제가 써놨고, 그래서 이제 이름을 제가 세 가지로 붙였죠. 하나는 표면 감정이 있고, 또 하나는 이면 감정이 있고, 또 하나는 심층 감정이 있다. 이렇게 예를 들어 긴장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겉으로 드러나 있는 감정은 긴장입니다. 긴장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좀 다른 사람을 살피기도 하고, 혹시 내가 실수하면 어떡하나.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강의하다 혹시 실수하면 어떡하나 이렇게 긴장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제 혹시 이 강의 찍고 있는데 내가 손 잘못해가지고 잘못 나오면 어떡하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죠. 이 긴장이잖아요. 그럼 이런 긴장이 표면에 떠 있는데, 표면에 떠 있는 긴장을 조금 들어가 보면 그 이면에 다른 감정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면 감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면 감정은 대체로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두려움하고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내 안에 많으면 많을수록 긴장도 자주 하게 됩니다. 겉으로 떠 있는 감정은 긴장이지만 그 긴장을 해소하고 나면 두려움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긴장이 있고 그 이면에 두려움이 있고, 그럼 이런 두려움은 또 왜 생기느냐? 그 깊은 곳에는, 제가 깊은 곳이라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 깊은 곳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수치심이라는 감정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표면 감정 긴장, 그 다음에 이면 감정 두려움, 그 다음에 그 깊은 곳에 들어있는 수치심, 깊은 곳에 들어있는 수치심, 그거를 심층 감정이라고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이런 이제 이거를 감정의 위계질서라고 부르는데, 감정의 위계질서라고 하는 거는 이제 위와 아래라는 뜻이죠. 우리가 위계질서 그러면 이제 위가 있고 뭐 중간이 있고 아래가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신분석에서도 보면 사람의 의식과 전의식과 무의식이 위계질서가 있잖아요. 이렇게 의식은 늘 위에 있고 전의식은 그 밑에 있고 그 다음에 무의식은 그 아래 바닥에 있고 그러잖아요. 이게 위계질서입니다. 이런 위계질서처럼 우리 사람 안에 있는 감정들도 이렇게 질서가 있다. 위계질서, 즉 위와 아래의 질서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이런 감정의 위계질서가 달라집니다. 달라지게 되는데, 분명한 거는 표면 감정이 있으면 그 이면에 다른 감정이 자리하고 있고, 또 그 이면 밑에 보면 깊은 곳에는 심층 감정이 자리하고 있다. 이런 걸 우리가 인식을 하면 내 마음을 이해하고 내 자신의 인생 주제를 찾아가는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우리 한 장 더 넘겨서 일단은 보면은요. 자, 이제 내 인생의 주제 찾기 강의를 다시 또 이 강의에서 시작을 해보면, 표면 감정으로는 지금 이제 화가 나 있어요. 화났죠? 우리가 화라는 감정 자주 만나잖아요. 화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화가 나면 목소리도 커지고 소리도 지르기 시작을 하고, 또는 화가 나면 이제 신체적인 행동도 막 나오잖아요. 화나면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 알죠, 우리가. 저 사람 화났다. 우리가 이제 화났을 때 쓰는
우리가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쓰는 용어들이 있죠. 뭐 뚜껑 열린다. 그것도 화났다는 뜻이잖아요. 뚜껑 열린다. 또 이런 말도 쓰더라고요. 꼭지 돈다. 뭐 이런 말도 쓰더라고요. 그래서 꼭지 돈다, 뭐 뚜껑 열린다. 이런 게 다 이게 화났을 때 사람들이 쓰는 용어들입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왜 화가 났을까를 조금만 들여다보면 모든 화는 이제 무엇 때문에 생기냐면 두려움 때문에 생깁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이건 예외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없이 화가 났다는 말의 뜻은 바꿔서 이야기하면 이 사람이 뭔가 두려워졌다는 뜻입니다. 두려워졌기 때문에 그 두렵다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화를 내는 겁니다. 두려운데 화를 내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예를 하나 들어보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 남편이 화가 났어요. 뭐가 화가 났냐면 아내가 밥을 잘 안 챙겨주거나 늦게 챙겨줘가지고 화가 납니다. 화가 나가지고 빨리 밥 가져와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화났잖아 이렇게? 화난 게 분명하죠. 그럼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상담을 받으러 왔다고 찝시다. 상담 받으러 오면 제가 이제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왜 화가 났어요? 이렇게 물으면 대체로 화난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상대방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내 아내가 밥을 빨리 안 챙겨주잖아요. 저는 지금 배가 고픈데 저 사람이 밥을 빨리 안 챙겨주니까 제가 배가 고파서 화가 나잖아요. 이렇게 보통은 얘기를 합니다. 이런 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사회적 설명이라고 부릅니다. 사회적 설명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회적으로는 사건식으로 얘기를 하거나 이야기식으로 이야기하거나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건이나 이야기식으로 얘기를 해서 그걸로 그냥 넘어가죠. 대부분의 경우는 그걸로 넘어가죠. 그래서 내담자들도 와가지고 왜 화났어요?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고 맙니다. 근데 그건 이제 사회적 설명이고 지금은 이제 마음이잖아요. 우리 강의의 주제가 마음이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조금 더 들어가 봐야 되겠죠? 마음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제가 다른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아내가 밥을 안 챙겨주거나 만약에 밥을 안 주면 마음이 어때요? 이렇게 물어봐요. 밥을 안 챙겨줘서 화났어요 라고 하는 이런 것도 있지만 또 다른 거는 내가 밥을 못 먹으면 어떻길래 화가 나나 이것도 있잖아요. 내가 밥을 못 먹는다. 지금은 이제 쉽게 말해서 밥을 못 먹는다고 얘기했지만 회사에 가면 이런 거잖아요. 내가 일을 했어요. 한 달 동안. 일을 했는데 회사에서 월급을 안 줘요. 월급 안 주면 화가 나잖아요. 왜 월급을 안 줘요? 이제 화도 내고 막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제 왜 화났어요? 그러면 제가 월급을 안 주잖아요. 일했는데 월급 안 줬잖아요. 무슨 설명이라고요? 사회적 설명이죠. 사회적 설명을 하고 넘어갈 수가 있는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상담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내면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내면으로 들어가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이제 질문하는 거죠. 당신이 일했는데 만약에 월급을 못 받으면 어떻게 돼요? 이런 걸 제가 물어보는 거죠. 아까 밥을 못 먹으면 어때요? 하는 거하고 똑같은 것처럼 월급을 못 받으면 어때요? 이렇게 얘기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월급 못 받을까봐 주제가 있죠. 월급 못 받을까봐. 그럼 까봐가 뭐예요? 이게 다 불안입니다. 모든 까봐는 다 두려움이에요. 불안, 두려움, 염려, 걱정, 초조, 이게 더 가면 공포, 더 가면 공황장애 다 같은 계열의 감정들입니다. 이런 감정들은 전부 다 제가 뭐라고 딱 이름을 붙였냐면 까봐 감정이다 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가짜 감정 책을 읽으면 나옵니다. 까봐 감정이에요. 근데 다 월급 못 받을까봐, 밥 못 먹을까봐,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할까봐, 저 사람이 나를 거절할까봐, 그렇죠? 미움받을까봐, 비난받을까봐, 나쁜 소리 들을까봐, 집에서 쫓겨날까봐, 다 까봐지 않습니까? 다 까봐. 다 까봐죠. 참 놀라운 사실은 까봐인데 안 까봅니다. 까봐니까 까봐야 되잖아요. 까봐야 되는데 안 까보고 어떻게 하냐 화를 냅니다. 월급을 못 받을까봐 불안해요. 월급을 못 받을까봐 두려워요. 라고 말을 안 하고 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월급 안 주는 거예요? 내가 일했잖아요. 당연히 월급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사건적으로는 그 말이 맞지만, 그렇죠? 사회적인 일이니까 그 말이 맞잖아요. 틀린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맞지만 정작 내 마음에 있는 두려움, 불안, 이건 안 만나지 않습니까? 안 만나죠.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보면 화라고 하는 감정이 표면에 떠 있지만, 표면으로는 이제 겉으로는 화를 내고 있지만 내면에서는, 정작 내면에서는 내가 뭐 할까봐? 월급을 못 받을까봐, 밥을 못 먹을까봐, 아내가 나를 싫어할까봐, 안 좋아할까봐, 이게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얘기는 안 하죠, 우리가. 보통은 안 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면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는 밥 못 먹을까봐 불안해요? 두려워요? 라고 제가 남자들한테 시켜봤거든요. 이런 말 해봐라. 시켜봤더니 많은 남자들이 말을 안 해요. 안 하거나 못해요. 왜요? 이렇게 말하면 또 까봐주제가 또 걸려요. 뭐라고 사람들이 말할까봐? 쪼다라고 말할까봐. 남자들은 마음이 넓어야 된다, 이런 게 사회적인 신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이제 조그만 것들 때문에 내가 두려워한다, 무서워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게 쫌뺑이라고 할까봐, 쪼다라고 할까봐, 이런 두려움이 또 있습니다. 그 얘기를 안 해요, 잘. 안 하니까 이 사람이 두려워하는지 아는지 모르잖아요. 기억하십시오. 모든 화가 난 사람들은 다 뭐한 사람들이에요? 두려운 사람들입니다. 두려워하면 화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하면 숨기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두려움은 항상 숨기는 기능이 있어요. 모든 불안은 항상 도망가는 기능이, 회피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면적으로 보면 아까 감정의 위기질서라고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표면 감정이 있고 이면 감정이 있고 심층 감정이 있는데, 자, 이제 표면 감정이 뭐냐면 화라고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그 화 이면에는 뭐가 늘 들어있다고 얘기했냐면 두려움이 들어있다. 이게 들어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부모들도 마찬가지죠. 부모들도 자녀들한테 화를 냅니다. 너 왜 공부해라, 공부해라. 왜 공부 안 하냐? 왜 안 해? 공부해! 당장 들어가서 공부해! 화를 내잖아요. 왜 화를 낼까요? 그럼 부모들이 또 얘기를 합니다. 얘가 공부 안 하잖아요. 이렇게 내가 비싼 밥 차려줬는데 공부도 안 하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화난 내용만 얘기해요. 무슨 설명이라고요? 사회적 설명이죠. 그러나 부모의 마음에서는 정작 애들이 공부 안 하면 어떻게 될까봐? 까봐가 있죠. 공부를 안 하면 나중에 취직 못 할까봐, 취직을 못하면 밥벌이를 못 할까봐, 그러면 또 이런 주제도 있죠. 내가 평생을 책임져야 될까봐, 이런 것도 있고, 또 사회에서 뭐가 될까봐, 낙오자가 될까봐, 다 이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차라리 아이한테, 야, 네가 공부를 안 하면 네가 낙오자 될까봐 내가 두렵다 라고 말하는 부모가 몇이나 됩니까? 그렇게 말하면 아이도 알아듣잖아요. 아이도 알잖아요. 자기가 공부 안 하면 낙오자 될 수 있다는 걸 아이도 압니다. 아는데 그렇게 말 안 하고 어떻게 얘기한다고요? 자꾸 화를 내는 거예요. 이렇게 화를 내고. 1강에서 내면의 평화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평화, 평안, 이런 걸 얘기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사람들은 내 이면에 들어있는 두려움을 잡아야만이, 두려움을 해결해야만이 화가 뭐예요? 줄어듭니다. 두려움이 커지면 커질수록 화도 뭐예요? 커지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작 두려움을 잡지 않고 화난 것만 자꾸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은 내면의 평화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는 없어요. 잠시 화가 안 날 수는 있지만, 예를 들어서 공부 안 하던 아이 공부를 하면 내가 화가 안 나잖아요. 즉 사회적 조건이 변하면 화는 안 나지만 조건이 다시 돌아오면 또 화가 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복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두려움을 잡으면, 아, 내가 월급 못 받을까봐, 밥 못 먹을까봐, 그 다음에 애가 공부를 안 하면 낙오자가 될까봐, 내가 책임져야 될까봐 등등등, 이런 두려움을 이제 우리가 해결을 하면, 다루면, 그러면 결국 화라는 감정은 줄어듭니다. 조건이 같은 조건이 되어도 화는 덜 나게 되어 있습니다. 덜 나거나 안 나거나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화나는 사람이 두려움을 만나기 시작을 하고요. 이게 이제 이면 감정에 대한 얘기죠. 두 번째로 이제 불안해하는 사람을 봅시다. 아까 긴장도 제가 잠깐 얘기했고, 긴장하는 사람들이 이면에는 뭐가 있다고 얘기해 드렸어요? 불안이 있다고 얘기해 드렸잖아요. 이전에 거꾸로 이제 불안이 뜬 사람, 불안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전전긍긍하고 불안해서 막 사람을 눈치 보고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불안해하는 사람.
이 불안해하는 사람들 제가 상담을 쭉 해보면 결국은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불안이 거치고 나면 그 속에 뭐가 나오냐면 화가 나옵니다. 놀랍잖아요. 이제는 화가 이면 감정이에요. 아까 화가 표면 감정이 있던 사람들이 있고 화가 표면 감정으로 뜬 사람들이 있고 불안이 표면 감정으로 뜨면 불안 이면에는 또 뭐가 들어있냐면 화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불안한 사람들의 불안 주제를 쭉 다루고 나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화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게 나와져야 사람이 좋아집니다. 그럼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지금 제가 이제 임상적으로 제가 얘기를 해드렸는데 사람의 마음으로 얘기를 해드렸는데 그래서 우리가 상담 과정을 이렇게 하다가 보면 이제 내담자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막 불안하던 사람들이 불안이 줄면서 화가 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갑니다. 어떻게 될까요? 불안할 때는 말을 안 하잖아요. 불안할 때는 회피를 하지 않습니까? 불안할 때는 자꾸 눈치를 보잖아요. 이러던 사람이 이제 화가 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들기 시작하거나 말대답을 하거나 이제 자기 표현을 하기 시작을 하죠. 이게 자기 표현을 하기 시작을 하면 부모 입장에서 볼 때 자녀가 이제 그 상담을 받아서 이렇게 됐다고 치면 부모 입장에서 볼 때는 얘가 상담받으러 갔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더 나빠졌다고 얘기할 거잖아요. 왜? 얘가 화도 안 내고 수능적이고 부모가 뭐라고 얘기하면 잘 듣던 애가 어떻게 돼요? 상담을 갔다 와더니 이제 말대답을 하기 시작을 하고 부모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자기 의견을 얘기하기 시작을 하고 버릇없는 애가 됐잖아요. 부모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는 겁니다. 지금 아이가 좋아지는 과정인데 그거를 잘 모르죠. 이런 것 때문에 제가 한의학에서 얘기하고 있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한 번 더 부모를 설득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한방병원에 가면 한의사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명현반응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명현반응이 뭐예요? 어떤 우리가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 질병을 건드리기 시작을 하면 일시적으로 더 나빠지지 않습니까? 질병이 더 나빠지는 때가 있잖아요. 좋아지려고 갔는데 가보면 더 나빠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럴 때 한의사 선생님들이 이거는 명현반응이다. 왜? 지금 우리 몸의 조직이 이 질병을 통제하기 위해서 막 애를 썼는데 치료를 시작을 하면 이제 질병이 더 막 드러나잖아요. 이렇게. 드러나면 더 안 좋아지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다. 원래 우리 아이가, 당신 아이가 마음속에 화가 있었는데 그 화를 표현을 못하고 당신이 무서우니까 불안해하고 눈치를 보다가 이제 그 불안이 줄어드니까 화가 나오는 거다. 화가 나와야만 자기 의견을 얘기할 수 있고 자기 마음을 표현할 수 있고 그렇게 하면서 아이가 좋아지는 과정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걸 명현반응을 가지고 제가 부모들을 설득을 합니다. 설득을 해서 이렇게 좋아지고 있는 과정이니까 참어라. 부모 입장에 참으세요. 참아요. 안 참으시면 애가 안 좋아집니다. 그런 얘기를 제가 합니다. 왜 이런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 불안이라고 하는 감정, 이 표면 감정이잖아요. 그 이면에 뭐가 들어있어요? 화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불안한 사람들은 불안을 잠재우고 나면, 줄이고 나면 그 다음에는 꼭 다뤄야 되는 게 화를 다뤄야 됩니다. 화를 다루어서 화가 다뤄져야 결국은 다시 불안해지는 이런 쉽게 말해서 불안이 다시 찾아오는 것을 막을 수 있거나 방지할 수 있거나 완화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봅시다. 우울해하던 사람을 봅시다. 우울한 사람. 우리 우울한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우울해져가지고 이제 상담이 필요한 사람들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울한 사람도 비슷해요. 이 우울한 사람들은 처음에 상담을 받으러 오면 뭘 가지고 오냐면 슬픔을 가지고 옵니다. 울어요. 우울한 사람이 늘 오면은 앉아가지고 울고 또 울고 자기가 얼마나 불쌍한지 자기가 얼마나 안 됐는지 얼마나 죽고 싶은지 얼마나 살기 싫은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눈을 뜨면 자기가 그냥 사라졌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길을 가다가 확 버스에 뛰어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한강다리 건너가다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어디 밑을 내려다보면서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별별 사람이 다 있잖아요. 이 우울한 사람들이죠. 우울한 사람에게 슬픔을 가지고 오죠. 이런 슬픔을 뭐라고 부르냐면 연민 감정이라고 부릅니다. 연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세상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동일하게 생각하기 쉬워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건 두 개는 단어는 똑같은데 내용은 굉장히 다릅니다. 내용은 아주 달라요. 우울한 사람들이 이렇게 슬프고 불쌍히 여기는 연민의 감정을 가지고 상담을 받으러 와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제 상담을 하면서 울게 하죠. 또 울고 또 울고 공감하면서 또 울고 참으로 울고 아주 울고 몹시 울고 오늘 또 울고 계속해서 울고 언제까지 울어요? 눈물이 뭐 할 때까지? 마를 때까지 울어요. 정말 많이 웁니다. 그래서 이런 우울한 내담자를 제가 하루에 3명만 만나잖아요. 저도 같이 우울해집니다. 저도 같이 창가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창가로 가서 왜 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왜 이미 우울한 사람의 감정에 저도 영향을 받은 거죠. 전문적인 용어가 있는데 그런 거를 영어로 contamination. 요즘에 많이 나오는 말이죠. contamination. 뭐예요?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에 오염됐다고 할 때 contamination이라고 얘기합니다. 오염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내담자의 감정에 상담자가 오염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멀쩡했는데 이 사람 만나기 전에는 만나고 나니까 나도 같이 이제 우울해지는 거예요. 이게 컨테미네이션이라고 하는 오염이 돼가지고 같이 우울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런 슬픔의 감정이 한참 지나서 이거를 이제 걷어내고 나면 이 사람들이 드디어 이제 뭐가 나오기 시작을 해요? 분노가 나오기 시작을 해요. 이 분노는 정말 그야말로 분기탱천이란 말이 딱 맞습니다. 불안해하던 사람들이 화를 내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분노가 많습니다. 제가 만났던 내담자, 이 내담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 2단계까지 왔어요. 한참 슬픔을 이제 걷어내고 나니까 2단계까지 왔는데 이 사람이 자기 마음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교수님, 제가 제 마음을 들여다봤더니요. 제 마음속에 이글이글 끓는 용암이 있는 걸 발견했어요. 이글이글 끓는 뭐가 있어요? 용암. 용암이 터져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거를 다 집어삼키잖아요. 모든 거를 다 불태워버리잖아요. 그럴 정도로 자기 속에 어마어마한 새빨간 분노가 있는 거를 이 사람이 깨닫고 너무나 놀란 거예요. 몰랐잖아요, 자기. 왜? 자기는 우울하니까, 슬프니까. 그렇게만 생각하고 살았는데 이게 슬픔이 걷어지고 나니까 분노가 어마어마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슈퍼비전을 할 때, 상담자들을 지도할 때, 슈퍼비전이 상담자를 지도하는 활동인데 지도할 때 제가 꼭 얘기를 합니다. 우울한 사람들을 한참 상담하고 나면 반드시 이 사람들의 분노들이 나온다. 그때 조심해야 된다. 자칫 잘못하면은 그 분노를 잘못 다루게 되면 이게 잘못하면 이게 아까 얘기 전에 분노가 터져 나오면 모든 걸 다 태운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변 사람들이 큰 해를 끼칠 수가 있으니까 조심해서 다뤄야 된다. 그런 얘기를 제가 종종 합니다. 상담자들에게. 그러니까 우울한 사람들은 이렇게 분노가 속에서 나오죠. 이면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화나는 사람이 두려움 만나고 불안해하던 사람이 화를 만나고 우울해하던 사람이 자신의 분노를 또 만나는 겁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봅시다. 어색함, 부적절감을 느끼는 사람. 긴장 얘기 잠깐 해드렸잖아요. 1강에서 긴장 얘기를 제가 잠깐 해드렸는데 그 긴장을 느끼는 사람들이 주로 느끼는 게 어색함, 부적절감입니다. 이 어색함과 부적절감을 자주 느껴요. 그런 어색하고 부적절감을 자주 느끼는 사람들은 이 어색한 감정, 부적절 감정, 그리고 이 긴장되는 감정이 이게 조금 줄어들고 이게 좀 누그러지면 나오는 게 있어요. 이런 사람은 주로 억울한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억울함을 표현을 못 해가지고 어색해지고 긴장되고 부적절하게 느껴지고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이렇게 어색하고 부적절하고 긴장을 자주 느끼는 사람들은 이게 이제 주제로 이제 그 다음 얘기가 이제 내 인생의 주제 찾기가 그 다음에 주제인데 그때 가서 또 우리가 얘기를 하긴 하겠지만 미리 조금 얘기를 하면 자기 주제가 나와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주제가 나오냐면 보세요. 감정이란 해가지고 그 다음 제가 한 페이지 넘기면 이게 나오잖아요. 자신의 성격 구조나 역사를 대변하고 감정이 이해되면 자신이 왜 이런 감정을 느끼는지 알게 됨이라고 제가 써놨습니다. 자 보세요. 이제 어색함을 느끼고 긴장되고 부적절감을 자로 느끼는 사람들은 자리 같은 거 앉을 때도 보면은요 가운데 잘 안 앉습니다.
어디에 앉아요, 주로? 가장자리. 끝.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저하고 밥을 먹으러 가면은요, 제 눈이 잘 안 닿는 어디에 앉아요? 사각지대에 앉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잘 못 쳐다보게 그런 데 가서 앉아요. 그런 자리가 자기 자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런 자리에 가서 앉을까 생각해 보면 간단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어색하고 부적절하고 긴장감을 자주 느낀다는 얘기는 자기가 요즘 젊은 사람들의 쓰는 용어로 얘기하면 인싸가 아닌 거예요. 인싸. 인싸가 뭐예요? 인사이드란 뜻이죠. 그 인싸 앞에 또 하나가 붙더라고요. 핵 인싸.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핵 인싸. 그러니까 중심 중에서도 뭐예요? 중심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중심에 못 앉고 어디에 앉아요? 늘 가장자리에. 끝에. 이렇게 앉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예배 드리러 왔어요.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시잖아요. 이렇게. 성도들 이렇게 볼 거 아니겠어요? 성도들 어떤 사람은 가운데 앉는 사람도 있고 어떤 중앙에 앉는 사람도 있고 뭐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꼭 저 끝에 앉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그럴까? 물론 이제 사회적으로 생각하면 예배 끝나고 나서 빨리 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사회적 설명이죠. 그렇게 설명을 할 수는 있긴 하지만 마음으로 들여다보면 왜 그럴까? 이런 것들이 주제입니다. 부적절감 느끼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긴장되어지고 어색함을 자주 느끼는 사람들은 어떤 주제가 있는 사람들이냐면 주변인 주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주변인. 그래서 제가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주변인 신드롬이 있다라고 제가 불러요. 주변인 신드롬. 그 주변인 신드롬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주변인이란 말의 뜻은 이게 이제 조금 확장해서 이 개념을 얘기를 하면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성경에서는 이게 이방인입니다. 성경에서는 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잖아요.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유대인들이잖아요, 이게. 그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다 뭐들이에요? 이방인들이죠. 그리고 우리도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이방인이죠. 그래서 성경에 이방인이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방인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주변인과 이방인. 자, 이게 동양으로 옵시다. 동양으로 오면 중국이 늘 오랫동안에 이 세상의 중심이었잖아요. 그래서 가운데 중자잖아요. 중국이잖아요. 중국 입장에서 우리나라를 봅시다. 그리고 중국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 뭐라고 했어요? 동쪽에 뭐라 그랬어요? 오랑캐라고 했잖아요. 동이. 그래서 우리가 동입니다. 동쪽에 오랑캐. 우리는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오랑캐죠. 근데 그 오랑캐가 요즘에 잘 살게 돼가지고. 그렇잖아요. 잘 살게 돼가지고. 오랑캐, 이방인,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뭐예요? 주변인, 다 똑같아요. 그럼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이방인들은 늘 어디로 가려고 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려고 하죠. 선민사상. 그거하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자, 동쪽의 오랑캐는 어디로 가려고 해요? 중원에 진출하려고 그러죠. 우리나라 역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의 역사는 늘 고구려 땅을 생각하면서 고구려 땅을 회복하고 우리가 언젠가는 어디로 갈 것이다? 대륙에 가서 중원 땅. 그렇잖아요? 거기 중앙이니까 중앙으로 가려고 한다는 얘기죠. 보세요. 이 주제가 이제 동서양으로 얘기했지만 우리가 익숙하게 보는 드라마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드라마에는 이런 게 있잖아요. 늘 뭐가 있어요? 주인공이 있잖아요. 주인공이 있고 뭐가 있어요? 조연 배우가 있고 엑스트라가 있잖아요. 그럼 주변인은 뭐예요? 엑스트라죠. 엑스트라를 왜 합니까? 엑스트라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꿈을 꾸죠. 무슨 꿈을 꿔요? 내가 언젠가는 나도 뭐를 하리라? 주인공을 하리라. 주연 배우를 하리라. 이렇게 꿈을 꾸지 않습니까? 이게 이 사람들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인들이기 때문에 가장자리에 앉지만 끝에 앉아있지만 늘 뭐를 바라보고 중심을 바라보고 있어요. 이게 주변인 신드롬입니다. 중심을 늘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는 중심으로 들어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다가 어떤 게 생기냐면 억울해져요. 억울해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부적절감을 경험하고 어색함을 느끼고 긴장감이 있는데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이면 감정으로는 억울함이 들어있어요. 왜? 자기는 잘하려고 했다. 자기는 애를 썼다. 자기는 노력했다. 자기는 주인공이 되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저 사람이 안 받아줬다 하면서 계속 억울해합니다. 이 억울도 이제 화의 일종이긴 한데 그런 게 화하고는 약간 좀 다르죠. 억울이니까. 이거는 이제 억울은 화하고 우울이 합쳐진 개념입니다. 이게 복합 감정이에요. 감정으로 얘기하면 단일 감정이 있고 복합 감정이 있어요. 억울이라고 하는 감정은 복합 감정입니다. 복합 감정 중에서도 두 가지 감정이 합쳐진 감정이에요. 하나는 뭐예요? 화고 하나는 우울이에요. 그래서 억울입니다. 그래서 억울한 사람들이 웁니다. 화를 내면서 울어요. 우는 게 이제 우울 쪽이거든요. 두 가지가 같이 있어요. 여기에 또 다른 게 붙으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흔히 가지는 한국의 전통적인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우라병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한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한, 우라 이거하고 다 연결된 거예요. 이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주제들이에요. 자, 이런 것들인데, 자, 이제 이면 감정을 들여다보면 그 사람들이 뭐가 생긴다? 주제가 생깁니다. 이면 감정을 들여다보면 주제. 그 주제 중에 하나를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해드렸냐면 억울해하고 그다음에 그게 억울한 감정이 이면 감정이고 표면 감정이 긴장되고 그다음에 부적절감 느끼고 어색함을 느끼는 이런 사람들은 늘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주변인의 증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 마음속에서는 늘 주인공 주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주제가 인류 전체에게 있어요. 이 주제는 언제나 전체에 있습니다. 인류 전체에 어떻게 있느냐? 우리가 보통 이제 지형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잖아요. 각 나라에 보면 언제나 수도라는 게 있죠. 수도. 대한민국의 수도는 어디예요? 서울이죠. 그래서 참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울을 딱 수도로 정해놨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대관령에 사는 사람도 서울 간다 그러면 올라간다고 얘기합니다. 좀 놀랍지 않으세요? 어디에 사는데? 대관령에 살잖아요. 그럼 지정학적으로 보면 지형 지물로 얘기를 하면 대관령이 서울보다 뭐예요? 높잖아요. 높으니까 대관령에 사는 사람이 서울에 올라면 뭐 하다고 해야 돼요? 내려간다고 해야 맞잖아요. 지정학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런데도 놀랍게 대관령에 살면서 서울 간다고 할 때는 서울로 뭐 한다? 올라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재밌잖아요? 참 놀랍지 않아요? 제가 이런 거 생각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그러고 있구나. 그래서 서울 사람들은 꼭 뭐라고 얘기해요? 지방에 내려간다고 얘기합니다. 대관령에 뭐 한대요? 내려간대요. 그렇잖아요? 왜요? 이게 왜 이러지? 분명히 낮은 곳에 사는데 왜 높은 곳에 가면서 내려간다고 얘기할까? 이게 아까 얘기했던 아까 주변인 신드롬을 제가 주변인 신드롬 잠깐 얘기했잖아요. 주변인 증상. 신드롬이라는 건 증후군이라는 뜻입니다. 증후군이라는 건 여러 개 증상이 합쳐져 있는 병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증후군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인 신드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중앙을 보려고 해요. 중심을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뭐가 들어있냐면 중심에 대한 마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중심. 자, 지금은 지정학적으로 얘기해드렸잖아요. 보세요. 조직도를 보세요. 사회 조직도. 우리 조직도 그리면 언제나 장이 있잖아요. 장. 회장이라든가 사장이라든가 반장이라든가 교회 오면 당회장이라든가 국가로 가면 대통령이라든가 이게 장들이 있잖아요. 장들. 장들을 꼭 뭐 해요? 맨 위에 중앙에다가 그리죠. 그렇죠? 장 그려놓고 그 밑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 밑으로 그리잖아요. 그러니까 장은 언제나 뭐예요? 올라간대요. 사회 계층으로 얘기할 때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구급 공무원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뭐예요? 계속 승진해서 어디까지 올라갔다? 뭐까지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올라갔대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거를 무슨 사닥다리라고 그러잖아요. 인생의 사닥다리라고 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올라간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올라간다 제가 생각해 어디로 올라갔을까? 그렇죠. 어디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이게 전부 다. 지정학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중심을 정해놓고 그 중심을 높은 곳에 설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높은 곳에 설정해놓고 나머지들은 민초, 그렇잖아요. 그래서 민초들이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쭉 올라가 이렇게.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이 그 중심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그 중심을 차지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중심이 되는 자리, 그 자리는 제한적이잖아요. 한 자리밖에 없잖아요. 그럼 너도 나도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뭐가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수많은 갈등과 수많은 경쟁과 수많은 전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인데 그게 사회적으로는, 문화적으로는, 역사적으로는, 국가적으로는 이런 일들로 벌어지는 겁니다. 이게 다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주변인 신드롬과 연관되어 이런 거는 제가 뭐라고 부르냐면 센터 신드롬이라고 부릅니다. 센터 신드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내 감정을 잘 들여다보면, 표면 감정과 이면 감정을 잘 들여다보면 내 인생의 주제가 느껴지기 시작을 합니다. 주제가 생겨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런 주제를 내가 잘 찾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부적절감을 느끼고 억울해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주제를 얘기를 하나 해드렸어요. 자, 이제 화나는 사람 쪽으로 주제를 얘기를 옮겨보죠. 내 인생의 주제니까. 자, 이제 내가 화가 나잖아요. 그럼 그 이면에 뭐가 있다고 얘기해드렸어요? 두려움이 있다고 얘기해드렸죠. 화와 두려움이 짝이란 말이죠. 어떤 때는 거꾸로 되는 경우도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불안한데 이면에 화가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거꾸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화, 두려움, 화. 이게 같은 이제 주제인데, 그럼 이럴 때는 어떤 인생의 주제가 있을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모든 화는 어떤 경향이 있냐면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해요. 자, 이걸 조금 다르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화가 나면 그건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이 다 똑같아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 동양인이든 서양인이든 뭐 어느 나라 사람이든 다 똑같아요. 화나면 다 똑같습니다. 화가 나면 내 잘못이 생각이 안 납니다. 누구 잘못만 생각나요? 다른 사람 잘못만 생각이 나요. 그래서 화난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연히 저 사람이 나한테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란 말 제가 2번이나 했잖아요. 화난 사람들에게는 어떤 주제가 있다는 뜻이에요? 아까 주변인들에게는 주변인 주제와 센터 주제가 있다고 얘기해드렸잖아요. 그럼 화난 사람들은 어떤 주제가 있어요, 지금? 당연이라고 얘기했으니까 화난 사람들은 당위성이라는 주제가 있습니다. 당위성. 당위성이란 말의 뜻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믿고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이 현실 속에 당장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게 당위성이에요. 그래서 화가 나는 사람들은 당위적 사고가 많아요. 마땅히 당연히 두말하지 말고 딴소리 하지 말고. 애들이 뭐라고 해요? 부모가 뭐라고 하면은 그 부모가 얘기하죠. 딴소리 하지 마. 까불지 마. 두말하지 말고 갔다 와. 이러잖아요. 왜? 자기 생각이 옳으니까. 자기 생각이 맞으니까.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믿는 거. 그런 것들을 당장 뭐 하려고 그래? 현실화 시키려고 해요. 현실 속에서 내가 믿는 거를 바로 이루려고 한다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생각하는 거를 현실에서 당장 이루려고 하면 우리가 보통은 내가 생각하는 걸 현실에 이루려면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시간도 걸리고 노력도 해야 되고 애쓰기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당장 이루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리가 따르죠. 그럼 애한테 화를 냅니다. 엄마가 너 공부해. 그럼 애가 그냥 공부 안 하고 계속 텔레비전 보고 있어요. 그러면 당장 엉덩이 들고 안 들어가? 이러잖아요. 엉덩이 들고. 왜? 당장 현실화 시키려고 하는 거죠. 당위성이죠. 우리의 감정 속에 이러한 주제들이 들어 있습니다. 감정 읽기를 시작을 하면 내 주제를 발견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떤 당위성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내가 과연 센터로 가려고 하는 사람인가, 중앙 진출을 하려고 하는 사람인가 등등등등 이런 것들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훈련이 꼭 필요합니다. 이것이 인식되고 이해되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틀어졌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 내가 살고 있는지, 나를 중심에 놓고 내가 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두 번째 강의, 우리의 감정 속에는 표면 감정이고 이면 감정이 있는데 이걸 들여다보면서 우리는 내 주제를 찾아서 내 주제를 다루어 나가는, 그거를 다루어 나가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개선되기가 어렵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오늘은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감정과 주제 찾기 측면에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이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